네. 묵차시라는 표현에 대해서 묵차시는 어디에 있는 시냐 뭐 이런. 교과서 읽기가 이게 교과서 그런 읽기? 정보책 읽기에서는 교과서 읽기가 정말 어, 이것만큼은 해내야 한다로 파이브 핑거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는데요. 한 페이지에서 자기가 모르는 어휘가 한 두 개, 세 개 정도 있을 때 아이가 가장 재미있게 책을 어려운 거를 이해도 하면서 추론도 하면서 읽을 수 있지만 우리 어휘력 문제집 고를 때에도 기왕이면은 활용이 많이 되어 있고 예문이 반드시 있는 음, 그런 것을 골라주시기를 좀 음. 대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부모의 언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문해력을 키우겠다라고 방점을 찍고 엄마 아빠 토론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어, 불구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해력이 키워지는. 실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후보자들, 수련자들이 표현이 다 똑같아요. 대박, 미쳤다, 찢었다. 어, 자기가 하고 싶은 언어를 구체화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른이 누군가가 모델링을 해준다면, 아, 맞아. 내가 저렇게 말하고 싶었지. 저렇게 하면 음, 되는구나. 학습과 정서 둘 다 잡는 거다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겨울방학 뭐 독서 토론 논술 얘기도 했었고, 또 지난 시간에는 연장선상에서 이제 역사 공부, 역사 드라마, 영화, 관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좀 방학에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문해력! 뭐 몇 년째 계속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 무슨 연구조사라던가 아니면 문해력 논란 등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독서논술 쪽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부모님들 방학 기간 이용해서 아이 문해력 한번 어느 수준인지 정확하게 좀 측정을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수요와 문해력을 좀 기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면 좋을지 장기적인 코칭 요청하시는 그런 문의가 제일 많은 편이에요. 그렇군요. 문해력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궁금하네요. 사실은 국어 영역 수능 시험 같은 것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시하는 객관식으로 체크하는 문해력 측정 도구이기는 하죠. 네, 문해력이 거기에서도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어휘 이해하는 음, 능력, 그리고 사실적 사고 능력, 추론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문법적인 부분까지 해서 국어 영역에서 그걸 체크를 하는 것처럼 이 글 수준을 굉장히 쉽게 바꾸어 놓은 초등학생용 어, 그런 국어 영역 평가지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진단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굳이 그렇게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좀 더 아이와 독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혹은 뉴스 기사를 읽고 이야기 나눠보면서 대강의 분야별 아이의 어휘력과 사실적인 내용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글 속에 있지 않은 내용도 적당히 짐작을 하면서 읽고 있는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도 측정이 가능하기 그렇죠. 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정확도에 대해서는 네, 기관마다 약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부모님들께 불안감을 아, 조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 모든 사교육 테스트와 비슷한가요? 그러면 그것도? 네네네, 레벨 테스트와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적절한 판단이 좀 필요한, 그죠? 테스트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문해력은 우리가 뭐, 그래도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 보자면, 문자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하는 모든 언어적 활동, 뭐,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이제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면서, 또 이해하면서 행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조금 이 정의에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서교육에서도 문학교육을 중시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간을 이해하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하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조금 더 공감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뭔가 이해하고 이겨먹고 이런 논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네. 사람의 삶 속에서의 맥락도 이해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데 공감 능력까지도 넓게는 문해력에 좀 집어넣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 네, 그리고 뭐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뭐 상징이나 은유를 좀 파악하는 능력까지도 그렇죠. 문해력의 큰 틀 안에서는 포함될 수 있겠다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문해력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거는 이루 다 예를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뭐 정말 심심한 사과 논란은 뭐 뉴스를 떠들썩하게 도배를 했을 정도였었고 이미 그전부터 뭐 사흘 논란, 사흘이 3일이냐 4일이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런 논란이 크게 된 적이 있었고 뭐 금일이 오늘이냐 금요일이냐 이 금일에 대한 걸로 뭐 제출 기한이 달라졌다 이런 일도 있었고 최근에는 뭐 또 뭐 그 유치원 교사가 올린 글이었죠. 네. 우천시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천시는 어디에 있는 시냐 뭐 이런 아 이게 무슨 개그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논란들이 정말 적지 않게 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가끔 테스트를 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고지식하다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음, 놀랍게도 우리가 논란에서 얘기된 대로 지식이 높다고 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국어 능력이 떨어지거나 학습적으로 뭔가 성적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쓰는 언어에 대해서조차 아이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놀라는 경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아까 이제 경주님이 컨텍스트 얘기를 하셨지만 뭐 어휘를 안다고 해도 이제 그게 혹 글자를 읽을 수는 있지만 의미 자체를 이해 못하거나 뭐 행간을 못 읽거나 이 상징과 은유를 파악 못하거나 이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해가 안 되는 상황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문해력 학원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 맞아. 벌써 뭐 한 2년 전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죠? 실제로 코로나가 2019년 그 이후에 2020년 정도부터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수업을 많이 빠지게 되면서 문해력 이야기가 굉장히 급부상을 했었는데, 이전에는 이제 국어 교육이나 이런 거 전공하시는 분들이 리터러시 얘기를 그냥 학문적으로 하시던 문해력이라는 말이 방송 쪽에서 확 대두가 되면서 음, EBS에서 아마 방송이 한번 크게 잡혔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음, 우후죽순 정말 문해력 학습지며 문해력 학원, 기존에 있었던 독서 논술 학원에서 문해력을 수업을, 가르치는 학원이다라고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음, 조금 바꿔가지고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경향이 많이 생겼죠. 굉장히 좋은 마케팅 포인트가 된 거죠. 사교육 그러게요. 현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독서 지도 논술 현장은 뭐, 물론이고, 제가 심지어 어떤 얘기 들었냐면요. 수학학원에서 문해력 수업을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 자체도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푼다고 해서 수학학원에서 짧은 글을 읽고 그걸 이해하는 수업을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제 읽기의 부재 때문이라고 원인을 꼽아요. 너무 많이 읽지 않는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고, 뭐 영상이나 시청각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정말 그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태어난다는 어린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요즘 어른들도 사실 책 안 읽잖아요. 텍스트 안 읽고, 심지어 드라마를 보더라도 전체를 안 보고 되게 짧은 요약 버전으로 봐서 큰 틀이나 행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뭐랄까 사회적인 변화, 미디어의 변화가 촉발한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은데 독서 지도를 하고 계시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제 읽기를 통한 문해력 해법을 조금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문해력은 전통적으로 독서를 통해서 기르는 게 그냥 왕도다라고 저도 100% 동의하는 바이고요. 음, 정말 다양한 미디어의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혹은 듣기를 중심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좋은 자료들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긴 글을 읽고서 사고하면서 얻어지는 그 문해력은 이거는 독서를 제외하고서는, 독서를 무시하고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는 너무 명백한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당연히 고통스럽죠. 인류가 문자를 만들고서 읽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이거 독서를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실전 팁을 두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문해력의 좀 방점을 찍고 읽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좀, 하우투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스마트폰 때문에 읽기가 이미 좀 부족해서 중고등학교 너무 발등에 불 떨어진 시점에서 책 읽을 시간이 어딨어요? 라고 음, 말하는 아이들한테까지도
두꺼운 벽돌책 이거 읽어보면 좋아라고 추천하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렇지만서도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올라가기까지 한 중학생, 중고등학생의 정말 마지노선? 이런 표현도 정말 너무 겁들이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하지는 않지만 교과서 읽기가 교과서 그런 읽기? 정보책 읽기에서는 교과서 읽기가 정말 어, 이것만큼은 해내야 한다로 제시를 드리고 싶어요. 요즘 중학교 시험 볼 때 보면은 아이들이 교과서를 제대로 읽고 요약해 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제법 많아요. 어, 학교에서 요약 프린트를 나눠주고요. 네. 네, 그거를 빈칸 채우기라든지 요약본을 외우고서 시험 준비를 하고 교과서를 일독을 제대로 안 해보는 학생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정보책 읽으면 좋은 거 알지만 정보책 이만한 거 읽기 교과서 시험 준비하기도 바쁜 아이들 어렵다면요. 아니면, 비문학 정보책이니까 사회과학 교과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 교과서, 정치 교과서, 이런 사회 과목, 과학 과목 교과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정도가 이제 문학이 아닌 비문학, 정보책에 대한 그 최하선, 이것까지는 좀 해내야 한다라는 기준이라고 보고요. 문학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문학책도 수준이나 상징 비유, 이 깊이가 너무 다양하지만 문학책은 그 학년에 추천되는 필독서라든지 추천도서라고 해서 그게 꼭 내 읽기 문해력 수준에 맞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우리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 정도 도서는 읽어야지라고 추천해 주시지 마시고 아이가 읽어낼 수 있는 수준의 책을 정말 푹 빠져서 재밌게 읽는 그 경험이 실질적인 문해력을 높여주는 가장 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읽기에 재미를 들여야만, 그죠? 아까 뭐 우리가 뭐 독서지도도 그랬지만 읽기에 재미를 들여야만 문해력도 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죠? 사실 어려운 책은 어른이 읽었을 때도 재미없지 않나요? 그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최근에 가장 좀 웃으면서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재미없는 책을 읽었다면은 아마 90% 이상은 그 책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네, 그게 아주 두꺼운 비문학 책이든 문학 책이든 간에 정말 잘 쓰여진 그리고 내가 감동받을 포인트 그런 것들이 있는 책이라면은 재미있을 거거든요. 아, 네. 또 그런 그걸 좀 책들이 기준으로. 지금 당장 내 나이에는 뭐 맞지 않지만 또 몇 년 뒤에 읽으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굳이 뭐 학년이나 나이에 맞춰서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읽기를 막 시작하는 저학년들은 훨씬 좀 유리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아무래도 또 읽기 교육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네, 저학년 시기에는 그래서 1, 2학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독서를 하는 시기라고 그렇게 분류하지도 않아요. 독서 어, 입문기라든지 이제 독서에 흥미를 붙이고 재미있게 책을 좀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책을 읽히고 이런 공부를 시켜야지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셨다가 아이들이 독서에 흥미를 떨어뜨리고 글줄책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무너지는 더 이상 스스로 읽기가 잘 자발적으로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저학년 지도하실 때에는 정말 재미를 가장 우선순위로 아이가 직접 골라볼 수 있게 그렇게 음,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뭐 그래도 문해력을 고민해서 별도로 뭐 뭐 어휘를 고려한 책을 고르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죠? 네네, 맞아요. 근데 정말로 아이들 방학 특강 진행하고 저도 수업하면서 올 겨울에도 많이 느끼는 게 어휘가 조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렇게 어휘력이 부족한 아이들 눈에 보여요. 그런 부모님들은 또 어, 마음에 더 큰 불안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정말 진짜 막 입시가 빠듯해가지고 공부를 어휘 이렇게 단어장 쓰듯이 영어 공부하듯이 익혀야 되는 그런 나이까지 가기 전에는 최소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요. 좀 어휘만큼은 이거를 학습으로 접근해서 읽기보다는 독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음, 있도록 맥락 음. 안에서 어휘를 익히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고 그게 자기 어휘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책을 안 읽는다. 또 이렇게 가는 결론도 있거든요. 책을 읽다가 계속 단어가 부딪혀서 이걸 일일이 찾아보면 책의 재미가 떨어지고 이런 케이스들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경우에 그럼 그렇게 문해력을 낮추는 게 방법일까요?
네, 낮추어야 해요. 그건 명백히요. 아마 그 경우에는 학년별 추천 도서나 부모님이 주신 책에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아이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 같아요. 음, 그 파이브 핑거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는데요. 한 페이지에서 자기가 모르는 어휘가 한 두 개, 세 개 정도 있을 때 아이가 가장 재미있게 책을 어려운 거를 이해도 하면서 추론도 하면서 읽을 수 있지만 어려운 어휘가 내가 잘 모르는 어휘가 다섯 개가 넘어가면은 그 책은 본인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어, 생각을 하는 게 맞대요. 그리고 네. 어려운 책, 문해력이 부족해서 책을 못 읽는다, 어휘가 어려워서 못 읽는다, 그땐 과감하게 단계를 낮추시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언급하셨는데, 이제 저는 어휘력 문제집 하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네. 어휘력에 최적화된 문제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시중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문제집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나요? 저는, 아, 부모님들의 불안 때문에 그런 문제집을 구입하시고 어휘력을 학습지로라도 체크를 하시는 거 이해는 하지만, 어, 그래도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고 추천해 주실 수 있고 조금 더 초등 고학년 정도까지 어린 나이라면은 그래도 독서를 제발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력을 좀 보조적으로 키워주고 싶다, 문제집을 골라야겠다 싶으시다면은 영어 단어집 고를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어휘력 문제집 고를 때에도 기왕이면은 활용이 많이 되어 있고 예문이 반드시 있는 음, 그런 것을 골라주시기를 좀 음. 대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읽기 자료가 있어서 일단 읽기를 병행할 수 있는 문제집 형태가 네네. 네, 낫다라고. 있어요.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읽기 교육 당연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꼽는 방법. 뭐 이거는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사실 부모의 언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입장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물론 여기 안에는 부모의 언어라는 거 안에는 뭐 가정의 환경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뭐 독서력이라든가 이런 거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다양한 어휘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아이에게 언어적 자극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애가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부모 자신의 언어 습관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말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요. 음, 어릴 때부터 편안한 그런 정서 상태에서 부모의 어른의 말을 아주 많이 수용하고 대화를 나눈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입학할 시기에 이미 어휘력 차이가 한 5배에서 8배, 뭐 이 정도까지도 난다는 그런 자료도 본 기억이 나네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위안을 갖자면은 부모님이, 나는 그렇게 어려운 책 잘 못 읽는 것 같고, 오히려 나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셔도 독해력, 문해력, 이거는 성인도 얼마든지 어,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아이와 함께 성장하신다는 생각으로 책 같이 읽으시고,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음. 활용해보시고, 찾아보시고, 이런 롤모델로 좀 아이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문해력이라는 게 우리가 뭐 지금 시대에는 어쩌다 보니 우리가 학습과 결부된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문해력은 일상 속에서 언어를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장 주양육권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실제 뭐 뇌의 발달에 대한 연구 조사를 보더라도 성인과 아이가 대화를 주고받는 횟수가 많아야 언어 발달이 음, 촉진된다는 얘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도 부모님이 뭐 정말 뭐 진짜 어려운 어휘를 써가지고 대화를 해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말을 많이 건네주는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제 그 안에서 아이에게 언어적 자극이 들어가면서 뭐 자연스럽게 어른의 어휘를 배우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엄마표 토론에서는 이제 문해력 교육이 사실 저희가 뭐 문해력을 키우겠다라고 방점을 찍고 엄마표 토론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어, 불구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해력이 키워지는. 아까 경진님 말씀하신 대로 독서가 그냥 재미있는 읽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어휘가 늘어나는 음, 것처럼 사실 토론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엄마와 하는, 어른과 하는 대화에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보니까, 진짜 문해력이나 어휘력 키우기에 정말 최적화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실제 경진님도 엄마 아빠 토론 하고 계시잖아요, 집에서. 그런 네네. 것들이 아이의 어휘나 문해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 좀 실질적으로 체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엄마표 토론을 하면서 아이와 이런 뉴스 소재가 됐든 책 속의 그런 소재가 됐든 어휘가 나왔을 때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본다든지 혹은 그 나왔던 말을 일상 속에서 말놀이처럼 음, 하면서 좀 재미있게 놀아본다든지 그렇게 접하게 해주면서 또 엄마의 어른 언어를 섞어 쓴다든지 이런 경험들 통해서 어떻게 이 아이가 이 나이에 이런 어휘를 알고 있지 싶은 생각이 드는 경험 정말 정말 많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실제 우리가 앞서 우리가 일상 언어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대화들은 비슷한 어휘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토론이라는 장치 혹은 뭐 독서라는 장치를 통하게 되면 독서 안에 책 안에 들어있는 뭐 특수한 어휘라든지 뉴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이슈성의 어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 하지 못하는 어휘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뉴스 읽기를 하실 때 반드시 저는 이제 핵심 단어를 찾아라고 말씀을 드려요. 핵심 단어를 찾는 것이 이게 단순히 어휘나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 단어를 함께 찾아보고 그 단어를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해력이 부족하다면 모를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부모가 알고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되고 혹은 뭐 더 정확하게 사전 찾아서 이렇게 함께 공유하면 되는 거고요. 또 제가 이제 주요하게 항상 업무표 토론할 때 드리는 가이드 중에 하나가 핵심 단어를 포함한 요약이에요. 핵심 단어라는 것들은 그 뉴스의 어떤 주요 골자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포함한 쓰기를 해본다면 혹은 말로 요약해본다면 내가 일단 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었을 때,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기억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 단어를 포함한 요약을 해봐라 추천을 드리고 이보다 한 단계 나아간다면 핵심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서 써보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쓰기 교육할 때도 애들한테 약간 어드밴스드 과정으로 쓰기를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실제 저희 아이가 독일 학교에서 쓰기 교육을 할 때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인상적이었는데, 텍스트를 읽고요. 이 텍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진 않은 자기만의 언어를 써서 이 글을 요약해라라는 과제를 받은 음,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과제를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이 책 요약해봐 이러면은 그냥 그 문장 따다가 뭐 진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좀 이렇게 제어 장치인가 동시에 아이들이 언어를, 문해력, 어휘를 떠올려야만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쓰기 방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도 아이들에게 이 언어를 대체해서 너만의 언어로 한번 요약을 해봐라. 이런 것들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독서 토론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한 질문자 혹은 이제 어른이 자기 의견을 낼 때는 정말 의식적으로 좀 다양한 표현을 쓰려고 노력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의 문해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독서나 뭐 뉴스 토론 이외에도 미디어 활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실제 저희가 제 집에서 하고 있는 개인적인 사례이기도 한데요. 네, 너무 어, 좋은 팁일 것 같아서 알려주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TV를 가끔 같이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요리 프로, 뭐 대결 프로도 있기도 있었고, 뭐 오디션 프로도 있고 한데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프로가 그런 프로예요. 대결하는 프로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방송을 같이 볼 때 아이만의 심사평 혹은 뭐 엄마의 심사평, 아빠의 심사평을 해보는 거 저희는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시작됐냐면 어느 날 저희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아이가 음악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노래하는 그런 경연 프로를 보고 있었는데 실에 있는 대부분의 다른 후보자들, 출연자들이 표현이 다 똑같아요. 대박, 미쳤다, 찢었다. 어, 이거 외에는 반응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심사위원 나왔던 한 분이 정말 시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너무 납득할 만한 편집을 해주시는데 진짜 그게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럼 우리도 한번 우리말 심사평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저희가, 도입한 일종의 가정 문화가 음, 이런 오디션 프로를 볼 때는 각자의 심사평을 구체적으로 해보자. 이런 것들을 좀 실천을 하고 있는데, 하고 계신 독서 활동에서는 독서, 뭐, 책에 대한 평가라던가, 혹은 뭐, 감상평이라던가, 그쵸? 아니면 네, 같이 뭐, 그림을 보거나 미술관 전시를 본다면 관람평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좋아. 뭐 예뻐, 잘 그렸어 이런 뿐만이 아니라 진짜 어떤 감정이 들고 그쵸? 이 배경은 어떻게 뭐 그려졌으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 평을 얘기해보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것만은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특히 들어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사춘기 학생들이 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왜?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 제법 많거든요. 이제 절대로 금지하는 게 그냥은 너무 성의 없는 대답이다. 이거는 이유를 네가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이라고 말하는 걸 테니까 더 깊이 있게 두세 문장으로 조금만 더 얘기해봐, 더 얘기해봐 하면서 이렇게 조금 귀찮게 하는 그런 음,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엄마가 좀 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맞아요. 계속 예시를 질문만 하면서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기서 정말로 어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 독서 후에 감상을 질문하거나 내가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줄거리를 물어볼 때, 이럴 때에도요. 음, 엄마가 질문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네, 네. 근데 이게 엄마표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좀 음, 어려워지는 부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아이가 설명해주면은 일단은 호기심을 가지고 재밌어 하면서 들어주고 또 음, 잘 모르겠고 요 부분은 얘가 요약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싶을 때 이렇게 여기 미가 찌푸리지 마시고요. 그때 그러면은 이 부분에는 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던 건데? 라고 다시 재질문을 해주시는 식으로 이 계속해서 아이와 즐거운 정서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끔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은 이거는 문해력이 길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저는 EBS 굉장히 자주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사들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고 음, 있으면, 저는 좋은 교사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피하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답변을 피하거나, 그게 다양한 이유일 수 있죠. 잘 모를 수도 있고, 사실상. 뭐 부끄러워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창피당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교사가 뭔가 핀잔을 주거나, 그냥 아이가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지 않고, 선생님이 뭔가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체 해석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 라고 제시해 주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게 저는 교사의 되게 좋은 말하기 모델, 뭐 문해력 모델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이는 실제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언어를 구체화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휘가 부족하고 문해력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만큼인데 이거를 표현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어른이 누군가가 모델링을 해준다면 맞아. 내가 저렇게 말하고 싶었지. 저렇게 하면 음. 되는구나. 라는 걸 정말 깨닫게 되는 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 이거 왜 재밌는 것 같아? 왜 마음에 들었어?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잘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이렇게 자기 감정 표현이니까요. 음, 1번 이런 감정, 2번 어떻게 해서, 3번 어떻게 해서, 4번 어떻게 해서 몇 번인가요? 이런 식으로 너의 마음을 한번 골라봐 하는 식으로 음. 그렇게 골라보게 할 때에도 답변하기가 어렵거나 자기가 그 어휘를 명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에 또 모델링을 해줄 수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아이마다 사실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정말 객관식처럼 감정 상태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표현을 조금 내 표현은 뭐지라고 고민하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네요. 좋습니다. 자, 또 하나 제안드리는 건 저는 이제 그 노래, 개사 혹은 뭐 이제 익숙한 동요의 이절 가사 보기 이런 것들을 제가 가끔 수업으로 진행하긴 하거든요. 경수님도 동요 작사하시잖아요. 이 작사라는 작업이 정말로 창의적이고, 우리가 그냥 작사라는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소에 쓰는 언어 이상의 것들을 좀 포함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문학적인. 그래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개사를 시켜보거나, 또는 제가 이 동요 이절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제 경험이기도 한데,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잠자리 재워줄 때, 섬지박이 노래를 정말 많이 불러줬어요. 아이 재울 때. 근데 이제 섬지박이 노래가 2절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네네. 알고 좀 계시죠? 슬프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절을 아이한테 불러주면 아이가 이제 그 내용을 스토리를 상상해 생각하더라고요. 1절과 2절 상상해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3절과 4절을 또 제가 창작해서 불러주고 이랬어요. 내용을 계속 어, 이어서. 거기에 이제 아이 엄마와 아기가 이름을 넣어가지고. 만났나요?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네네. 좋네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뭔가 가사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글이고, 얼마나 창의적인 글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뭔가 글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조금 제시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어린아이들은 동요에 익숙하기도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개사해보거나 재밌게 조금 아니면 2절, 3절 내용을 상상하며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문해력, 어휘력 키우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본 내용인데 이것도 음악을 만드는 거, 가사를 만드는 게 정말 좋은 문해력 수업이다. 라는 걸 좀 확신하게 된 계기가 아마 1, 2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핀란드의 교육 사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 핀란드에서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책을 안 읽는 거에 심각성을 느끼고 어떤 교육을 도입했냐면 랩을 쓰게 하는 거예요. 랩을 음, 직접 쓰고 그 랩을 아이들한테 발표를 하고 거기에 사실 랩은 그냥 뭐 멜로디가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멜로디를 간단하게 입혀서 그거 음악을 완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제안하신 분의 인터뷰를 보면 애들이 다 음악을 듣고 있는데 헤드셋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는데 책을 아무도 안 읽더라.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문해력 교육을 시작해 볼까? 라고 해서 가사를 쓰고 랩을 만드는 교육 방식을 착안했다. 이런 인터뷰를 봤었거든요. 실제 가사 작사를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좀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앞자료 보여주신 거에서 저 너무, 마음도 좋고, 정말 잘하셨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게요. 저도 아이랑 진짜 어렸을 때부터, 3살, 4살 이런 나이부터 동요 개사하는 게 그냥 일상 놀이였어요. 네. 네. 그게 정말로 동요 가사 좋은 게 많고, 라임도 훌륭하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음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박자에 맞춰서 가사를 조금 뭐 네 글자라든지 세 글자라든지 짜맞춰도 보고 그렇게 개사를 해보면서 언어 감각을 키우고 그게 이게 특수 케이스라서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딸이 그래서 동시를 어릴 때 쓰고 그걸로 음, 이제 작곡까지 해가지고 동요 발표를 어린 나이에 하기도 했고요. 네. 네, 그냥 단순히 창작가로서의 그런 조기 교육이 아니라 이런 음악과 언어를 자유롭게 좀 즐겁게 다루고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너무 좋은 그런 학습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종합교육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문해력을 초점 맞추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가사를 개사하고 가사를 써보고 음악을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문해력이 좋아진 효과로만 한정할 수 없는 너무나 부가적인 효과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아이도 음악을 만드는 거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가끔 저는 아이가 쓴 가사를 보면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음, 표현을 쓰고 사실 가상한 게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우리가 서술형이 또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상징적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이제 그렇게 가사를 자꾸 쓰다 보니까 어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뚝딱뚝딱 뭔가 멜로디를 들으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좀 함축해서 얘기할 줄 음, 아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표현의 방식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뭐 독서가 왕도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만으로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해보고 싶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진짜 방학 음. 동안 활용해 보시기 너무 좋겠다. 네, 쉬운 노래들 개사해 보는 것부터 시작을 음, 하면 아이들 흥미도 음, 더 불러일으키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애가 이제 외국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한국 언어를 사실 집에서만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어 어휘에 대한 고민이 사실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기는 해요. 그래서 앞서 뭐 이렇게 PPT 화면도 보여드렸지만 저야말로 진짜 다양한 방법 미디어를 볼 때도 그렇고 뭐 책을 읽고 서로 대화할 때도 그렇고 아이한테 끊임없이 한국어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 언어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음, 대화만으로는 일상 대화 속에서 한자어나 그런 좀 특별한 고급 어휘들을 찾아 쓰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선생님 늘 하시는 것처럼 음, 뉴스 토론을 진행을 음, 하면 음, 뉴스 안에 나와 있는 한자어들 충분히 접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음, 소위 옛날 NI 활동 같은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뉴스를 음. 보고 그걸로 엄마표 토론 진행하시면은 이건 정말 너무 좋은 효과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또 본 동영상에선 이 엄마와 아빠와 가정에서 뉴스와 관련된 토론 활동, NI 활동을 한 아이들이 실제로 이게 또 학습이랑 연결하면은 부모님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초중고 전체 성적이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다 일괄적으로 높았다라는 그런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그렇게 대화하는 가정의 분위기는 얼마나 좋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정서는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한다면 제가 늘 토론 관련 강의 들을 때 정말 토론은 학습과 정서 둘 다 잡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저는 정서 쪽에 방점을 찍고 싶긴 하지만 현실이 학습에 그쵸. 중요하잖아요. 저도 마지막에 이렇게, 교과 성적이 이만큼 다 높았대요. 이 말씀을 꼭 한 번 더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문해력 중심으로 시작하시더라도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까지 감안하신다면 뭐 조금 노력이 들어가도 시작해 보실 용기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